서울의 4월은 벚꽃이 다 지고 난 후 유난히 바람이 차다. 유은서 30세는 사무실 17층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커피에 손을 댔다. 회의에서 쏟아진 지적아야 할 셋의 등하원 스케줄 출장 중인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목소리. 은서야, 아빠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낯선 데 가면 잠도 못 자고 엄마 사진도 못 보잖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 아니, 맡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함께한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더 커졌고 현관문 앞 슬리퍼는 먼지만 쌓여갔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는 그날 회의실에서 몰래 나와 택시를 타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것이다. 알겠어요. 아빠 같이 살아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이성적인 딸이었고 너무 바쁜 엄마였고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이었다. 며칠 전 은서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요양원에 데려다 드렸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한마음 시니어 센터. 입구는 벚꽃나무가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고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깍듯하게 인사했고 냄새도 좋았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여긴 괜찮아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아버지 주남 64세의 얼굴은 처음부터 어두웠다. 은서야, 이 방은 너무 조용하구나. 엄마 사진이라도 가져오면 안 될까? 다음 주말에 꼭 가지고 올게요. 아빠, 여기서 잠깐만 지내보세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날 저녁 은서는 퇴근하자마자 아이들 학원을 데려다주고 밀린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요양원에서 온 사진 한 장. 아버지가 낮에 복도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멍하니 앉아 계신 그 뒷모습에 은서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말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입 밖으론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다. 자기 합리화라는 갑옷을 입고 은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외로움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의 방 창가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다. 은서야, 아빠는 괜찮아. 너도 힘들지 않게 지내. 엄마는 매일 꿈에 와. 여긴 너무 조용해서 내 목소리가 더 그립다. 서울 도심 속 아파트 단지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선 사이에 있는 12층짜리 낡은 건물. 그중 8045는 유은서와 새 아이 그리고 아버지 주남이 함께 지내던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주남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의 사진을 닦았고 아침마다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여였다. 습관이었다. 아니,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하지만 은서가 점점 바빠지며 아버지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짜증이 늘고 남편은 외국 프로젝트로 출장을 밥 먹듯 다녔고 은서는 회사에선 성과 압박, 집에서는 돌봄 전쟁에 갇혀 살았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고 손을 떠는 일이 많아졌으며 거실 창가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은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그의 희미한 실루엣을 비추었다. 아빠 추운데 왜 불도 안 켜고 계셨어요? 은서야, 오늘 내 목소리 못 들으면 잠이 안 와서 기다렸어. 그 말을 듣고도 은서는 그저 어깨를 움찔하고는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빨리 자야 돼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날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아버지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초점이 흐려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마당에서 아이의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고 있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아이의 부탁 하나에 한겨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 이런 건 제가 하면 돼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다. 손주는 말 잘 듣잖아. 예전엔 네 자전거도 매주 이렇게 챙겼어. 그 말에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장마가 끝난 날, 무릉덩이를 피해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아버지의 발소리. 그녀는 그때 이제 안 데려와도 돼요? 창피해요. 라고 말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우산만 건네주고 돌아섰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그 무심함은 상처가 되어 아버지 안에 고여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라디오 방송 추억의 명곡이 사라졌다. 거실에서 라디오가 들리지 않자 은서는 무심코 물었다. 아빠 요즘 왜 라디오 안 들어요? 다 지나간 노래니까. 지금은 조용한 게 좋아. 그 순간 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혼자라는 걸 느꼈다. 새아이의 웃음소리, TV 속 예능 택배 올 때마다 울리는 인터폰, 그 어떤 소리도 아버지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가 원한 소리는 오직 하나였다. 딸의 목소리,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지만 그 인사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이었다. 유은서는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고도 연신 기침을 하며 지하철에서 버티고 있었다. 핸드폰에는 셋째 아이 유치원에서 온 31.8도 미열 알림 회사에서는 금요일까지 보고서 마감 문자, 그리고 남편의 짧은 메시지, 하노이 일정 연장됨, 다음 주 귀국.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 주남은 오늘도 집에 혼자겠구나. 점심은 드셨을까? 약은 챙겨 드셨을까? 며칠 전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기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은서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인터넷으로 서울 근교 요양원이라는 검색어를 처음 입력했다. 수십 군데가 떴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마음 시니어 센터, 새로 지은 건물 간호인력, 상주 치매 전문, 케어 가능, 가족 상담 가능. 사진 속은 밝고 청결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다. 며칠 후 은서는 주말을 틈타 몰래 방문했다. 안내를 맡은 간호사 팀장은 웃으며 설명했다. 여기 어르신들은 오전에 체조오후엔 그림 그리기, 저녁엔 음악 감상을 하세요.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으십니다. 마치 리조트 홍보처럼 들렸다. 은서는 흔들렸다. 여기라면 아버지도 외롭지 않겠지. 차라리 나보다 더 잘 돌봐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은서는 차마 아버지에게 말 꺼내지 못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어느 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혹시 잠깐 요양원에 계시면 어떨까요? 주남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서야, 아빠. 그렇게까지 부담이 돼버렸니? 아니에요, 아빠. 그게 아니라 아빠 혼자 두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혹시라도 또 넘어지실까봐. 아니야. 아빠는 그런 의미로 묻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 집이 엄마가 있는 집이잖아. 여기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해봤거든. 그날 밤 주남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향이 다 타고 연기가 옅어질 때까지.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나 이제 은서 말 듣자. 애도 힘들지. 근데 당신이 없는 이 집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며칠 후 은서는 결국 요양원 계약서를 썼다. 한 달 비용은 꽤 높았지만 자기 아내 스스로를 설득할 핑계는 충분했다. 내가 힘들면 모두가 무너진다. 아이들부터 챙겨야 한다. 아버지에겐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입소 당일 주남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을 넣었던다. 집을 나서며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참 바라보다 은서에게 물었다. 은서야, 주말엔 와줄 수 있니? 그럼요, 아빠. 매주 올게요. 아이들도 데려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남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그저 식사 시간에 내 목소리를 듣고 싶고 저녁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어. 그 말은 너무 작게 들려 은서는 들은 둥 마는 둥 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빠는 곧 적응하실 거야. 전문가가 계시잖아. 이게 최선이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요양원 입소 첫날 아침. 주남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낯선 이불의 감촉이 어색했다. 천장에는 작고 둥근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 간호사가 편히 주무세요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방을 나간 이후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그는 옆 침대의 가벼운 코골이 복도에서 울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 새벽 청소부가 끄는 물걸레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곤두세웠다. 집에서처럼 익숙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은서의 발소리도 없었다. 오직 낯선 소리들 뿐이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혜진아, 당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7시 정각.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밝게 말했다. 주남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모실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벽에 붙은 계절대 사진들과 웃는 하루 보내세요 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엔 아무 울림도 없었다. 식당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몇몇은 고개를 떨군 채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주남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식판을 내려다봤다. 흰죽 삶은 계란 반쪽 김치, 약간 멸치볶음.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았다. 집에서 은서가 끓여 주던 된장국 손주의 젓가락을 뺏어 먹던 유쾌한 웃음.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아득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지만 목이 메어 삼키지 못했다. 옆자리 어르신이 그를 힐끗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처음 오셨어요. 예쁘네? 금방 익숙해져요. 말은 안 해도 다들 같은 마음이거든요. 주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더 쓸쓸해졌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외로움은 깊었다. 그날 오후 프로그램실에서는 미술 시간이었다. 종이와 색연필이 놓여 있었지만 주남은 손도 대지 않았다. 강사는 그리기 싫으시면 풍경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풍경 대신 집의 거실이 아른거렸다. 은서가 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 아내가 김을 구우며 웃던 부엌의 풍경, 밤이 되어였다. 불이 꺼지고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자 주남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은서야, 잘 자고 있니? 그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다. 대답 없는 사진과 함께 요양원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적막했고 그 다음 며칠은 더 깊은 정적이었다. 아버지 주남은 매일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나갔다. 그러나 식판 위 음식은 점점 그대로 돌아왔고 색연필은 여전히 미술실 한켠에 먼지만 쌓였다. 밤에는 더 심했다. 주남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않았다. 아니, 감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혹시 복도 끝에서 은서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손주의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들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에어컨 송풍기의 규칙적인 웅궁거림 뿐이었다. 주남은 며칠 전부터 작은 수첩을 꺼내기 시작했다.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매일 한 문장씩 적혀 있었다. 4월 19일, 죽 먹다 말고 목이 메었다. 혜진이 생각에 눈물이 나서 4월 21일, 간호사가 이름을 틀렸다. 잠시 내가 누군지 헷갈렸다. 4월 24일, 은서 전화 안 왔다.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수첩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그의 고독을 기록하고 있었다. 유은서는 그 시기에 바빴다. 아니, 극한이었다. 회사는 신제품 런칭 준비로 야근이 이어졌고, 막내는 독감에 걸려 밤새 토했다. 남편은 아직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린이집에서 날라든 다음 주 부모 참여 수업에 꼭 오세요 라는 공지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러던 오후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한마음 시니어 센터라는 발신자명, 심장이 멎을 뻔했다. 유은서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무슨 일이죠? 어르신께서 요 며칠 계속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거의 잠을 못 주무셔서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데요? 입소 당시보다 4.2kg로 감소했습니다. 우울 증세도 관찰되고 있어서 보호자분의 방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4kg, 열흘 만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번 주 프로젝트만 마치고 갈게요. 금요일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부를 때도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고 다시 고개를 돌리셨어요. 은서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그래프와 보고서가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바가 말도 안 했다고.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누구보다 말이 많았던 사람 추억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던 아버지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날 밤 은서는 아이들을 재운 뒤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던 손, 고3 겨울밤, 라면 끓이며 너무 늦게 자지 마라 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 어쩌면 사라져서 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려다 멈추고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고 다시 들고 다시 놓았다. 아빠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정말로? 하지만 그녀조차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유은서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밝은색 셔츠를 입었다. 마치 예전 명절처럼 손에는 따뜻하게 싸맨 미역국과 아버지가 좋아하던 참기름, 김, 그리고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던 손주들의 그림 몇 장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인천까지의 1시간 10분. 차창 밖 봄빛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가웠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유은서 보호자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아버지는 방 안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 조용함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아빠, 은서예요. 나 왔어요. 주남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애들도 그림 그려서 보내줬어요. 한별이는 할아버지 나빠요? 왜 안 놀아줘요? 라고 적었네요. 귀엽죠?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말이라도 해야 뭔가 연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초점은 없었다. 아빠, 미안해요. 바쁘단 핑계로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은서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차가웠다. 평소엔 따뜻하고 두툼하던 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메마르고 말라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매일 써내려간 기록이 있었다. 4월 26일, 꿈에서 혜진이를 봤다. 나를 보며 웃어주었다. 하지만 깼을 땐 너무 외로웠다.
4월 28일. 은서가 오겠다고 했다. 토요일이다. 혹시 오늘인가? 문 앞만 쳐다보다 잠이 들었다. 4월 29일. 아무도 오지 않았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유은서의 손이 떨렸다. 그 어떤 일보다 치열하게 버텨온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음악 시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말은 없으셔도 눈으로 딸을 따라가시더라고요. 어르신 마음 아직 닫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서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엔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이 배신으로 바뀐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자신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은서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엔 진짜로 같이 집에 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랑 같이 살게요. 정말이에요. 이번엔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모른 채였다. 그 약속을 듣는 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요일 아침 유은서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자. 직책도 연봉도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 하루라도 늦기 전에 그녀는 바로 인사팀에 메일을 썼다. 이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요양원에 전화했다. 아버지 상태 좀 여쭤보려고요. 오늘은 어떠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맑지 않았다. 잠시만요. 담당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그 짧은 침묵 사이 유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은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 보호자님, 지금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께서 오늘 오전 10시경 갑작스레 호흡곤란을 호소하셨어요. 저희가 응급처치와 함께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은 시신안치실에 계십니다. 순간 유은서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가셨어요. 마지막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쳤다. 손끝이 떨렸다니 심장이 아니라 뇌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돌아가서 같이 살자고 결심했는데 단 하루만 더 일찍 움직였어도 그날 저녁 은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방에 도착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 정리되지 않은 수천 머리맡에 아내 사진. 그대로 있었다. 심지어 침대 위에는 아직도 그의 손이 만졌던 담요의 주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간호사가 건넨 물건 중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 마지막으로 남긴 글, 떨리는 글씨로 써 있었다. 혜진아 미안해, 많이 그립다. 은서야 다음 주엔 꼭 오는 거지 기다릴게. 오늘은 기운이 없다. 그냥 너를 꿈에서라도 보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떠났다.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끝내 못다 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은서는 침묵 속에서 꽃을 올리고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빠,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았다. 이건 용서를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는 아이를 달래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괜찮아, 은서야. 아빠 여기 있잖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안에는 영원히 남아 울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
유은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혼자 아버지의 방 문 앞에 섰다. 예전엔 자주 들여다보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너무 낯설고 무서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다. 아이 방은 이제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자 공기마저 조용했다. 작은 라디오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에 걸린 얇은 커튼은 햇살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정리해 두었던 책장 깔끔하게 개켜진 수건,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노란 수첩.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4월 10일. 혜진이 사진에 먼지가 묻었다. 닦아주었다. 4월 14일. 은서가 피곤해 보여서 아무 말 안 했다. 4월 18일. 라디오에서 옛 노래 나왔다. 은서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들었던 그 노래.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는 말없이 가족을 바라보고 사랑해왔던 걸까?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생각한 날들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내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책상 서랍을 열자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다. 겉면에는 내 은서에게라는 글씨, 낯익은 필체였다.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은서야, 아빠는 네가 바쁜 걸 알아.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는 것도 알아. 그런 네가 늘 안쓰럽고 한편으론 대견했단다. 하지만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 중 가장 큰 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늦게 안아주는 거래. 나중에 안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 아빠는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이 편지를 남긴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너는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았거든.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은서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감싸 쥐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전화를 걸 수도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편지는 마치 마지막 안아줌 같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펴고 침대 위에 아버지의 수첩과 사진을 다시 올려두었다. 이 공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곳이어야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유은서는 그 사이 회사도 정리했고 일주일에 2번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아이도 어느새 훌쩍 자라 아버지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엄마가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할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려나갔다. 그날은 아버지 주남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통 한옥 제사집 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을 나란히 놓고 차분히 제사상을 준비했다. 유자청의 절임배 집에서 직접 만든 북어국 아버지가 좋아하던 호박전, 그리고 손주들이 그려준 색연필 그림들까지 함께 놓았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들과 몇몇 동네 이웃, 모두 조용히 앉아 묵념을 올렸다. 유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엄마, 오늘은 저 혼자 아닌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다 같이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제사가 끝난 후 은서는 마루에 앉아 친척들과 간단한 다과를 나누었다. 누군가 말했다. 은서야, 넌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바쁘다며 늘 헐레벌떡이었는데 요즘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여.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잃고 나서야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밤 은서는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큰아이는 묻는다. 엄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 응, 할아버지는 늘 우리 옆에 계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함께 마루에 앉아 옛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어린 은서를 안고 웃던 사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함께 쌓던 사진, 첫 자전거를 타던 날 찍힌 사진까지.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다. 삶은 이어진다는 것. 슬픔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깊이 기억하게 해주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건 비단 유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녀 안에 뿌리내린 다정한 사람의 흔적이었다. 첫 기일이 지나고 난 뒤 유은서는 더 이상 회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어르신 돌봄 강연자 유은서 씨입니다. 가족 치유 모임 운영자 유은서 선생님 계세요.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스스로도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자신처럼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뒤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한 여성의 눈물 어린 사연을 듣고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어선 안 돼. 그리하여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기억의 방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열었다. 장소는 자그마한 마을 회관. 노란 조명 아래에서 유은서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바쁘단 이유로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준 문자 지금도 못 읽겠어요. 눈물이 나서 그 방 안엔 어떤 비난도 어떤 정답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기억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은서 씨, 혹시 강연 말고 방송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같아서요. 그 말에 은서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이름은 다시 부르고 싶은 이름. 첫 영상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를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빠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더 먼저 다가가지 못한 걸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 속에서 멈춰있지 않으려 해요. 아빠가 남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는 제 안에서 살아있는 거겠죠? 영상은 짧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눈물 나네요. 은서 씨 덕분에 오늘 엄마께 전화했어요. 이 채널이 있어서 위로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화면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새싹들이 마당의 화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든 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내 딸,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람들 마음을 안아주는 네 모습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다. 다음 영상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깨달음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부모에게 하루 더의 따뜻함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랫동안 말은 안 했지만 매일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삼킨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결국 존재해주는 시간이었고 효도는 늦기 전에 손잡는 용기였다는 걸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안부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눈물이 났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혹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못다 전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그저 함께 공감하고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분과의 기억 속 이야기 중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연이 있다면 꼭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널리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서로를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